갑자기 분주해진 바우하우스 아카이브.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바이마르에 있는 바우하우스 박물관의 자료 정리는 아주 어설펐다. 바우하우스가 처음 자리 잡았던 건물에는 제대로 된 안내판도 없었다. 바우하우스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던 데사우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본관만 겨우 정비됐을 뿐. 바우하우스 선생들이 살았던 마이스터하우스는 임시로 복구된 수준이었다. 대학 세미나 프린트물 수준의 안내 자료만 제공했다. 물론 그 허접한 자료도 돈을 주고 구입해야 했다. 텅 비어있는 건물의 입장료까지 받았다. 입장료와는 별도로 사진 촬영 요금마저 요구했다. 돈과 서비스는 서로 비례한다는 자본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조차 익히지 못한 안내인들은 자기들끼리 구석에 모여 수다를 떨었다. 독일이 통일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동독 지역의 구석구석에는 사회주의의 엉성한 흔적이 지금도 여전하다. 심리적, 문화적 차원의 진정한 통일은 분단만큼의 시간이 흘러야 가능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은퇴해야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다. 1945년에 분단되어 1990년에 통일했으니 독일의 분단 기간은 45년이다. 그러니까 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독일의 통일이 완성된다. 바이마르에서 베를린으로 올라오는 길에 라이프치히에 들렀다. 라이프치히 중심가의 게반트 하우스에 들러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자로 있는 라이프치히 게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었다. 내게는 게반트 하우스의 음향이 베를린 필하모니의 음향보다 더 좋다. 그날 연주된 곡목은 우연히도 말러의 교향곡 10번이었다. 구스타프 말러는 교향곡 10번의 1악장만을 겨우 완성하고 1911년 심장폐혈증으로 사망했다. 1악장 이외에는 대략의 스케치만 남겨놓고 말러가 사망한 까닭에 말러의 교향곡 10번은 여러 사람에 의한 완성본이 존재한다. 우리나라가 라이프치히에서 들었던 것은 영국 음악학자인 데릭 쿡이 완성한 버전이다. 별, 눈송이 어딨어? 눈송이. 눈송이 두 개. 눈송이 하나만 없지? 뭐야? 눈송이 하나가 왜 없냐? 아무것도 없네. 어디 있어? 아이씨, 여기 있네, 눈이.
2010년대 중반부터 사정은 사뭇 달라졌다. 일단 바우하우스 본관으로 유명한 이게 뭐야? 일단 바우하우스 본관으로 유명한 데사우 바우하우스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개됐다.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다. 그 자부심에 걸맞게 안내인들은 상세한 지식과 설명으로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데사우에 비해 바우하우스가 시작된 바이마르는 여전히 뭔가 부족했다. 바우하우스의 주체가 데사우로 옮겨갔다는 주도권 상실의 분위기도 있는 듯했다. 내게는 바이마르 시절의 바우하우스가 가장 중요하다. 유럽의 모든 아방가르드 예술가가 몰려들어 예술과 기술의 통합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논의했기 때문이다. 데사우 바우하우스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논의가 일단락된 후 기능주의 신념이 본격적으로 구현된 학교다. 베를린 바우하우스는 나치에 쫓겨다니며 어떻게든 폐교만은 면하려고 했던 시기의 학교다. 이 시기는 내용적으로 그리 크게 논할 것이 없다. 따라서 이 책은 바이마르 바우하우스에 집중할 예정이다. 시대를 앞서갔던 예술가들이 바이마르의 바우하우스에 몰려들어 좌충우돌하던 그 시기,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열광케 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베를린 티어가르텐 공원 한 귀퉁이에 서 있는 바우하우스 아카이브의 자료도 그리 신통치 않았다. 일단 건물이 풍기는 인상 자체가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다. 내가 베를린에 머물던 1987년에서 2000년 당시 그 건물엔 아예 존재감이 없었다. 그 건물 앞으로 수천 번을 지나다녔지만 나는 한 번도 그곳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무슨 건물인지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 주변 건물도 허름했다. 통일되기 전 서베를린의 중심은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를 중심으로 안경 벗어야 되네.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쿠담 지역이었다. 바우하우스 아카이브가 있는 지역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장벽 근처 변두리였을 뿐이다. 통일 후 베를린 티어가르텐 주변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1993년 연방의회가 통일된 독일의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길 것을 결정했다. 각 나라들은 베를린에 제각기 폼나는 공간을 지으려고 했다. 경쟁적으로 자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를 동원해 공간을 설계했다. 그렇게 완성된 각국의 공간들은 건축 박람회의 모델하우스처럼 아주 멋지게 서 있다. 그 건물들 사이에 1979년에 세워진 특이한 굴뚝 모양의 바우하우스 아카이브 건물이 있다. 건물의 절반은 지하로 가라앉아 있다. 고작 14년 존속한 바우하우스의 운명만큼이나 쓸쓸해 보인다. 아카이브 내부의 전시물이나 운영 시스템도 뭔가 엉성했다. 그러나 바우하우스 100주년인 2019년이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일단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전시물이 설치됐다.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났나 싶은 자료가 구석구석 가득했다.
비좁은 전시 공간 가득히 다양한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었다. 관람객도 3, 4년 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아졌다. 도슨트의 설명도 수준이 달라졌다. 솔깃한 내용이 들려와 따라다니다 보니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아카이브 입구에는 새로 건립될 바우하우스 박물관의 설계 공모전 결과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근대 미학의 성전으로 바우하우스를 새롭게 기념하려는 것이다. 바우하우스 아카이브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황금빛 베를린 필하모니 건물과 신국립미술관 사이에 수줍게 자리잡은 공예박물관에도 바우하우스를 전후한 문화, 예술의 경향들이 구체적 공예품을 통해 소개되고 있었다. 전에는 바우하우스의 역사와 교육 내용을 소개하는 지루한 자료들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우하우스가 도대체 어떠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가능했고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들이 가는 곳마다 눈에 띄었다. 칸트 슈트라세의 자비니 플라츠에 자리 잡고 있는 책방 비호복에는 바우하우스와 관련된 자료의 보고였다. 아주 우아한 예술서 편집숍이기도 했다. 고가도로 같은 지상 위의 전철길 아래에 자리 잡은 이 책방은 분위기가 참 묘했다. 건물 외벽의 커다란 아치형 창문이 특이하게 멋지다. 그러나 내부는 지하 벙커처럼 낡은 벽돌로 된 벽이 전부다. 장식이 전혀 없다. 그런데 그 낡은 벽돌 벽과 그 앞에 잔뜩 쌓여있는 알록달록한 예술 서적들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간간히 머리 위로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방해받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그곳에서 나는 엄청난 양의 책을 샀다. 다행히 책방에서는 한국까지 책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이 서점에서만 거의 100권은 산 듯하다. 베를린과 데사우, 바이마르에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구입한 책들까지 합치면 이번 여행의 도서 구입비는 정말 엄청났다. 살면서 이렇게 많은 책을 구입한 적은 없었다.